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국가의 군대는 비효율적이고 형편없다고 코웃음 치던 20년 나토 소속 독일 장교가 한국 군인들에게 머리 숙이고 말았다죠. 모두가 포기했던 그 순간 단 3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한국군은 단 3분 만에 보여줬고, 카메라에 담긴 이 짧은 영상은 독일 전역에 퍼지며 독일 8천만 시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르나르트 독일 출신 외상외과 전문의입니다. 나토 군의관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국제 NGO 긴급의료팀에서 활동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의 외상 치료입니다. 20년이 넘는 경력 동안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일은 제 모든 관점을 뒤흔들어 놓았죠. 사실 한국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과잉 시스템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징병제 국가의 군대 의료 시스템이라면 더더욱이요. 독일은 직업군인 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됐고 우리 군 의료진은 대부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니까 말이죠. 저희 독일에서는 군의관이 되기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자원해야 합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고의 실력자들만이 군의관으로 임명되죠. 그래서 저는 징병제 국가의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해 솔직히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난 대응 의료 시스템 비교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군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였죠.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봐왔고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실전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기에 전장에서의 의료 지원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화려함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의료 시스템은 관료주의에 묶여 비효율적인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토마스 박사님, 내일은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인 김 박사가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국군외상센터, 국군수도병원, 국군한평병원, 여러 군 의료시설의 리스트가 있었죠. 군대니까 아마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징병제로 운영되는 군대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당시였기에 흥미라는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제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시스템을 최고라고 하겠지. 자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 안 하는 나라가 있겠어 그럼? 저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건가? 김 박사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영국도 모두 자국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그러나 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본 저로서는 최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미국의 야전병원은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다발성 외상 환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죠. 그날 저녁 서울의 호텔 방에서 한국군 의료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숫자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제 오랜 경험이었죠.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베를린의 차분함과 달리 서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숨쉬는 도시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군사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국군외상센터의 실제 운영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죠.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는 아름다웠습니다. 독일의 평평한 지형과는 확연히 달랐죠.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그 사이로 펼쳐진 마을들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하지만 군사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군사시설과 초소들은 이곳이 여전히 휴전 상태의 국가임을 상기시켰어요.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과 가까운 훈련장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낙하산 훈련이 오늘 예정되어 있어요. 박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박 대위는 영어가 유창한 젊은 장교였고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으며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좋았어요. 군사훈련 중에 의료팀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의료팀도 항상 실전처럼 대기 상태로 훈련을 참관합니다. 우리는 모든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간주하죠. 제게 대답하는 박대위의 말투에서 저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독일군에서도 훈련 중 응급 상황을 대비하지만 이곳의 준비 태세는 한 차원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실제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무병들은 개인별로 담당 구역을 정하고 응급 처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군의관들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 훈련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합니다. 현장 책임 군의관이 말했죠.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령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경험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의료 장비들은 최신식이었고 배치 또한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이동식 수술 테이블, 응급 처치 키트, 심지어 휴대용 초음파 기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 군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장비였죠. 낙하산 훈련이 시작되고 특수부대원들이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지만 이들의 훈련에서는 특별한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실제 위협에 맞서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대원의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죠. 부분적으로만 펴진 낙하산을 가지고 대원이 빠르게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프간에서 이런 상황을 몇 번 목격했고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의료진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군의관들과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정확하게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박 대위가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관자로 왔지만 의사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방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으니까요. 대원이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 이미 의료팀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황 판단과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곳의 대응은 마치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수행하고 있었어요. 외상 환자 발생, 골절 의심, 척추 보호.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의무병의 외침이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대원은 의식이 있었지만 명백한 다발성 외상 상태였습니다. 골반 부위 변형과 다리의 개방성 골절이 눈에 띄었죠. 피가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지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헬기 3분 내로 도착합니다. 누군가가 무전을 통해 알렸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훈련 중이라면 더더욱이요. 대개는 사고 발생 후 상황 보고 승인 과정을 거쳐 헬기가 출동하기까지 최소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고 발생과 거의 동시에 헬기가 이미 출동한 상태였죠.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손상 가능성, 골반 골절, 개방성 하지 골절, 그리고 빠른 맥박으로 보아 내부 출혈이 의심됐어요. 의무병들은 신속하게 경추 고정 칼날을 적용하고 환자를 백보드에 고정시켰습니다. 동시에 다른 의무병은 개방성 골절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을 최소화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개입하려다가 그들이 이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기도 확보와 경추 고정을 마치고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죠. 독일에서 이런 현장 처치에는 보통 1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들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완벽한 표준 절차를 따르면서 말이죠. 토마스 박사님, 헬기에 같이 타시죠. 군의관 한 명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가 제 면허증을 확인한 후 그들은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훈련 중에 실제 응급 상황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부상자가 있는 곳이라면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헬기는 이미 착륙해 로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싣자마자 이륙했죠.
좁은 공간에서 의료진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군의관이 정맥 주사를 놓는 동안 다른 의무병은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산소 포화도는 92%, 혈압은 낮아지고 있었고 분명 내부 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유사한 상황에서 독일은 보통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송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골든아워를 철저히 지키려는 듯 최소한의 현장 처치 후 즉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이었죠. 국군외상센터까지 12분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불과 15분 밖에 지나지 않았죠. 독일에서는 이 정도 시간에 겨우 현장 평가가 끝나고 후송을 시작할까 말까 할 텐데요. 그것도 모든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0에 60. 의무병이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액 추가 투여하고 외상센터에 중증 외상 환자 도착 예정임을 알려주세요. 선임 군의관이 지시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환자의 복부를 촉진하여 내부 출혈의 징후를 찾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즉시 무전을 통해 외상센터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무전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예상되는 치료 과정까지 상세히 전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전 너머에서 들려오는 응답이었습니다. 마치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지시와 준비 상황을 전달해 주었죠. 수술실 1번 준비 완료, 중환자실 침상 확보, 혈액형 확인 중, 외상팀 대기 중입니다. 무전 너머에서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외상센터에서는 국제의료진의 방문을 고려해 영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놓았다고 했죠. 헬기가 국군 외상센터에 접근할 때 아래로 의료진들이 이미 지붕 위 헬기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착륙하기도 전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헬기가 착륙하고 나서야 의료팀이 모이기 시작하니 말이죠.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달려와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짜놓은 안무를 하듯 조화로웠어요. 한 명이 들것의 머리 쪽을, 다른 한 명이 다리 쪽을 잡고 나머지 2명은 환자의 양쪽에서 지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상센터로 내려갔어요. 처음 계획은 단순 참관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응급 상황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상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외상팀, 마취과 의사, 간호사들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간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 발생 후 불과 27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긴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훈련이 아닌 실제 응급 상황에서 말이죠. 외상센터 내부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어요. 옷을 자르고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CT 스캔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여기서 참관하시면 됩니다. 박 대위가 저를 적절한 위치로 안내했지만 외상팀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사님께서 외상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원하신다면 함께 하시죠. 그는 저에게 수술 가운을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어요. 대형 외상 케이스에서 여러 눈과 손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한 전문가로서 이 과정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즉시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확보되어 있었고 호흡은 약간 불규칙했지만 산소 포화도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순환 상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CT 스캔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외상팀장이 결정했고 모든 팀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의 일부는 환자와 함께 CT실로 향했고 나머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CT 스캔 결과 환자는 골반 골절과 함께 비장 파열로 인한 내부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이동했어요. 놀라운 점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술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취과 의사, 외과 의사, 수술 간호사 모두가 준비된 상태였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외상팀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준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최소 30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죠. 특히 군 병원이라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군 병원은 대부분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신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3분 내로 모든 준비를 완료합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손은 능숙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군 의료진의 일상적인 훈련입니다. 매주 여러 번 이런 시나리오를 연습하죠. 수술은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비장 파열로 인한 출혈을 통제하고 손상된 혈관을 결찰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상팀은 마치 수백 번 함께 일한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어요. 한국 의사들의 기술적 숙련도는 제가 나토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술 중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훈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군 의료 시스템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골든아워 내의 모든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외과 팀장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독일도 한때는 분단 국가였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죠. 하지만 통일 이후 그런 긴박함은 사라졌고 군 의료 시스템도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에 이런 시스템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른 독일군 병원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 독일은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긴박함과 단결력은 매우 부족하죠. 독일에서는 군 의료가 직업적 선택의 하나일 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반면 여기 한국의 군 의료진들은 매 순간이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될 무렵 외상팀장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마스 박사님? 놀랍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장 병원에 있었을 때도 이런 신속함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실제 전투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민간 병원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훈련도 전투이기 때문이죠. 매번 실제 상황처럼 대응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여기에 스피드와 절박함이 더 우선적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국가가 발전시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외상팀과 함께 손을 씻으며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이런 수준의 대응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독일이라면 몇 년 안에 사람들이 지쳐서 형식적으로 변할 텐데요. 매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요. 오늘의 케이스도 내일 회의에서 분석될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 상황 후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대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마치 스포츠팀의 경기 분석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상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한국의 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가진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독일이, 아니 전체 유럽이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군외상센터의 일상을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날의 긴급 상황과는 달리 그날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긴장감과 준비성이 느껴졌습니다. 병동을 둘러보던 중 저는 여러 명의 의무병들이 실습 중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맥 주사를 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들을 동행한 김소령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여기 의무병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증이 있나요? 그들은 일반 병사입니다.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이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본 의무병들의 술기 수준은 독일의 전문 간호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거든요. 일반 병사인데도 외상관리 기본 교육을 받았다고요?
내 모든 의무병은 기본적인 외상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전 훈련도 해요. 최전방에서는 의무병이 첫 번째 대응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독일군에서도 의무병 훈련이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응급처치에 국한됩니다. 정맥주사나 기관 삽관 같은 고급 술기는 전문 의료 인력의 영역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병사들도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는 한 간호장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죠. 장교님은 왜 군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민간 병원에서도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이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껴요. 전시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초라도 아끼려고 훈련해요.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이 최전선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할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낙하산 사고 환자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골반 고정술과 비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상태는 양호해요. 아마 몇 주 안에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민간 병원으로 갔다면 골든아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격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은 분명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을 테니까요. 독일에서도 훌륭한 외상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군사적 정확성과 신속함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응급처치 훈련을 참관했어요. 의무병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상, 폭발상, 절단 등 실제 전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들은 제한된 장비와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훈련 중 한 의무병이 실수를 했고 지도 장교가 그를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런 실수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 군대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국가와 동료를 지키는 사명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군 복무가 종종 직업적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의무병들과 잠시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가 그들에게는 미래의 직업을 위한 값진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민간 병원에서는 이런 극한 상황 대처법을 배울 수 없으니까요. 최전방 부대에서는 의무병이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환자를 안정시켜야 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들이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맞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호장교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병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는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한 간호장교는 주사 놓는 법을 어려워하는 신입 의무병에게 끝없는 인내심으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님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요. 간호장교의 말에서 저는 한국군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높은 기준 뒤에는 깊은 인간적 배려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동료이자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에서도 물론 동료애는 있지만 한국에서 느껴지는 이런 종류의 유대감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공통된 위협과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군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장비나 프로토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특히 의무병과 간호장교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들은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는 이미 제거되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 22세 하사로 특수부대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하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곧 다시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첫 질문이 훈련 복귀 가능성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아마도 병가 기간이나 보상에 대해 먼저 물었을 텐데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재활에 임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환자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지만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의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수술 과정과 현재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설명을 마치자 준호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아마도 왜 내 아들이 위험한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먼저 나왔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뚜렷한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도 말을 이었어요. 저도 젊을 때 군 복무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물론 불안과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그 기저에는 깊은 존중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몇몇 젊은 군인들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다양한 이유로 군에 입대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의무 복무를 위해, 또 다른 이는 직업군인으로서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유럽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피하려고 해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걸 견디나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니까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유럽의 징병 기피 문화와 대비해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오후에는 군 의료진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응급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자기 비판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군외상센터의 센터장인 박 대령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과 의사였습니다. 토마스 박사, 우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높은 동기부여를 유지하시나요? 박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귀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밤이었죠. 저는 한국군 의료진들과 함께 야외 훈련장에서 마지막 합동 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곤 해요. 그날 저녁 식당에는 저를 위한 작별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바베큐와 소주가 오갔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었고 병사들은 저에게 한국어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건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제 자리에서 한국 군인들을 향해 군인다운 정중한 경례를 했죠.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로서 당신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답례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국군 의료진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제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자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애써 꾹 누르며 미소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병원 동료들은 저에게 한국은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을 뿐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단순히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말이죠.
한 달 후 유럽국제의료학회에서 저는 전시 의료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 DMZ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의료 장비들, 쉬지 않고 훈련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함께 했던 순간들의 사진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금 과대평가된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진짜 전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군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의료 기술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고 제 발표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유튜브에 올라갔더군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관심이 없었으나 그 영상은 무려 3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둘 댓글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반가운 댓글들이 보였어요. 댓글창은 한국 병사들의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죠. 토마스 선생님, 다시 한국에 오세요. 우리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가끔 그 댓글들을 읽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짧았지만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시간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결코 잊지 않고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의 정예 여군대위가 한국 정찰 임무를 맡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태국인을 무시하는 나라라며 한국을 비난했던 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소속 순한다 대위입니다. 전 10년 경력의 정예 여군으로서 이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대위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속해 있는 왕립군 특수부대의 경우 태국군 내에서 특수전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부대로서 다양한 국제협력과 훈련을 통해 정예 전력을 유지합니다. 특히나 미국,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죠. 제가 처음 여군으로서 살아가겠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군인으로 산다고 결정한 이상 그 이후에 네 삶은 없을 텐데 정말 그 마음 변치 않고 쭉 군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거야? 만약 퇴역을 한다고 해도 전 군인으로 살던 그 삶을 잊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겠죠. 또 군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전 짜여진 틀 속에서 살아야 하니 제 자신보다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정말 할 수 있겠냐 묻는 부모님께 아주 당차게 그렇다 말씀드리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일반 부대도 아닌 왕립군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체력 테스트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기본 조건을 제외하고도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우선 태국군에 입대한 후 일정 기간 복무를 하여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 선발을 받아야 하죠. 이 선발 훈련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존 훈련, 근접전, 폭파, 저격술 훈련, 공수 및 정글전 훈련, 강도 높은 체력 및 인내 테스트 등을 꼭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의 훈련 테스트를 진행하니 저 역시 중간에 백기를 들 뻔했지만 꿋꿋하게 버텨낸 결과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린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정예 여군인 제 존재는 그야말로 아주 드문 존재였죠. 이 고된 과정을 모두 특수하게 실천해낸 엘리트로 평가되었고 이제는 성별에 무관하게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존경과 신뢰 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의 여성 인원의 존재가 많지 않기에 개척자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후배 여군들은 저를 롤모델 삼는 경우도 아주 많았어요. 이런 제 스펙 덕에 전 강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간 저 역시 수많은 고충들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몇 년 하고 때려칠 거 아니야?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군복 벗을 거잖아. 그때 벗을 거 그냥 미리 벗는다 생각하고 살살하지?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해? 경쟁 상대도 많은데 내가 너까지 내 경쟁 상대로 둬야겠어? 특수부대 여군이 왜 없는 줄 알아? 그게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거든. 여기까지는 악바리 정신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한계를 볼 거야. 여자가 왜 없는지를 알 거라고. 극소수의 여군 중에서도 늘 좋은 평가를 내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남자 동료들이 많았고 저를 무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10년 세월의 서름을 단번에 보상해주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시끄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부대 내에서 한국의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지금 난리던데 소식 들었어?
결국 한국이 태국인을 아주 경멸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그렇지 대규모 단속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까지 하는 거 보면 태국인들만 쥐잡듯이 잡겠다는 소리잖아. 이건 뭐 대놓고 나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들어보니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서 대대적으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태국인만 그런 게 아닌데 꼭 집어 태국이라고 한 것에 모두 대놓고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디까지나 들려오는 소식인 거지 제대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태국인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떤 일이든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말을 아껴야 하는 거고. 전 동료들의 말에 완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무작정 한국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한국 기준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시작해봤어요. 보통 취업 목적으로 한국을 넘어가는 태국인들이 많았죠. 태국인은 비자 없이 한국에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했고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을 해서 이게 문제로 커진 것이었죠. 주로 이런 태국인들은 한국의 공장, 농장,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명백히 불법 체류를 택한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취업비자 E9이나 방문 취업비자 H2 발급 자체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는 엄연히 위법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죠. 태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높아서 어떻게든 태국인들이 길을 쓰고 한국에 가서 몰래 숨어 일을 하곤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약 40만 명이 넘는 상황에 태국인이 독보적으로 많다는 통계였죠. 결국 태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태국인들이 악용하며 벌어진 일이라 해도 무방했어요. 조금만 자료 조사를 해봐도 어느 정도 한국 측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시하는 것은 결국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벌해야 하지 왜 태국인만 강력하게 대응하냐는 것이었죠. 아무리 차지하는 수가 많다고 해도 이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저 역시 의문을 품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나 부대 내에서 이 논쟁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태국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말로 그래도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역사적으로 한국 도와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말이야. 걔네들 6.25 전쟁으로 난리 났을 때 유엔군 일원으로 제일 먼저 한국 도와준 아시아 국가가 우리잖아. 그뿐이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인가? 그것도 지원해줬고 코로나 초기에도 우리가 의료 물품 지원해줬잖아. 그만큼 경제 협력이 확실하고 발전을 서로 믿고 있는 관계인데 이건 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 논쟁의 수준이 너무 심해지자 결국 부대장의 귀에까지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갔고 저는 호출을 받았죠. 지금 논란 수준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 국가적인 사안이라 무시하기는 어렵고 정찰병으로서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해오도록 하게나. 전 그렇게 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식적인 휴가를 명받았고 동료 아룬중이와 함께 한국 정찰 겸 여행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아룬중이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문득 궁금해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저는 딱히 관심이 없긴 해요. 한국이 태국을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더 아니겠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에 있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룬중이의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날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조금은 놀랐어요. 전 아룬중이와 함께 상부의 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군인의 사명감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해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직접 한국까지 확인하러 온 이상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소한 감정들에 휘말릴까봐 걱정했는데 내 예상보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걱정을 덜 수 있겠어. 그렇게 아룬중이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입국심사대에 섰는데 여기서부터 제 눈에 예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다른 여행객들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게 보였죠. 이런 시선이 아룬중이에게도 느껴졌는지 이런 말을 했죠. 역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나?
태국 여권 소지자는 불법 체류자 위험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보니까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죠? 질문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 별걸 다 물어보는 것 같네요. 물론 제 눈에도 그게 보이긴 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할 거야. 외국인을 나라에 들이는데 저 정도 질문도 안 할 수 있나? 요즘 세상이 험하니 그만큼 열린 시선에 다각도로 보는 게 맞지 뭐. 그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다리니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심사관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와디캅. 이건 태국어로 제게 인사를 해준 배려였죠. 이어 방문 목적이 궁금할 뿐이라며 정중하게 질문을 했고 직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게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서슴없이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 많이 놀라웠죠. 다소 당황했지만 전 잘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저희의 입국 심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끝났습니다. 오히려 친절함에 기분이 좋았죠. 의아함을 품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많다고 느낀 게 다국어로 표기가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안내 서비스를 받으며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라 낯설지만 큰 문제 없이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죠. 두리번거리며 한국의 공항 풍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태국 사원 참배는 저희들의 버킷리스트인데 이렇게 태국 분들을 보니 괜히 아는 척하고 싶어 말을 걸어봤어요. 언젠가 꼭 그곳에 가서 향과 꽃 그리고 초를 공양하며 소원을 비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거든요. 운이 좋아 기도문인 찬트도 읽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날일 것 같네요. 한국의 노부부는 태국 불교에 대한 말을 하며 본인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했죠. 너무 가보고 싶은데 태국인인 저희를 보며 괜히 반가움에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전 되려 감사하게 느껴졌고 한국인에 대한 첫인상이기도 했어요. 저와 아룬 중이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태국을 싫어했다면 저런 말들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정도 이 논쟁에 대한 오해가 분명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무작정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한국어 메뉴판만 있는 곳에 한국어만 가능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주문하기가 난처했죠. 주인도 직원분들도 다 연세가 있으셨는데 유독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주인의 모습에 아룬 중위는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대위님, 이것 보세요. 결국 우리가 태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는 걸 알면 대충 메뉴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건 그냥 대놓고 싫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건 따져야겠어요. 불쾌해서 못 참겠네요. 아룬 중위는 불쾌함을 표출하겠다며 화를 내려 했고 말리려는 찰나에 바로 옆 테이블의 한국인이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태국에 특별한 감정이 없어요. 단지 동남아 국가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저희에게 도움을 준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교수였고 그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며 저희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태국인 교수의 한국 대학생 몇몇이 지나가다 인사를 하겠다며 들어왔고 저희를 보며 흥분을 했죠. 그럼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여군인 거죠? 정말 멋지신 분들이네요. 10년이 넘었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태국 군사력도 그렇고 여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과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다니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 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대학생들은 태국의 군사력과 여군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예의 있게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에 꼭 동생 같은 귀여움을 느꼈고 식사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어요. 태국은 동남아국에서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건 알죠? 정치적으로도 군부의 영향력이 꽤 큰 나라이고 태국군은 태국 왕립군으로 불리고 그 외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눠져요. 전차, 전투기, 항공모함 등 핵심 무기 체계는 모든 나라가 갖추고 있는 거고 여군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여성도 군 복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는 여군 장교와 부사관 활동도 가능하고 의무 복무는 아니죠. 주로 행정, 의료, 통신, 공군, 해군 분야로 빠지는데 최근 일부 여성들이 특수부대원으로 훈련받기도 하죠. 점점 여군은 확대되는 추세이고 2022년에는 해군 최초로 여성 장교를 함정에 배치하기도 했어요. 여군이 확대되고 있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심지어 특수부대원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높다고 하니 군사력을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이겠어요. 여군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태국이겠네요.
그렇게 한국 대학생들과 수많은 얘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여군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제 미래를 그리며 정말 전망이 있는 것인지 혹시 치고 올라가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쩌지 하는 수많은 걱정들을 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군인용 전술 손전등을 보더니 한국군 장비와 비교하며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군용물품만 봐도 한국이랑 태국은 차이가 확 보이잖아요. 한국은 국산 장비를 개발하고 최신 전투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수입한 장비를 혼용해서 사용하죠. 뭐가 더 좋다고 할 건 아니지만 두 나라의 차이는 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국인 교수,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 감사하다며 수차례 인사를 했지만 오히려 저희들도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죠. 그 후에도 아룬중이와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솔직히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 모드로 문화 체험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휴가 겸 온 것이니 말이죠. 이날은 서울 잠실의 한 태국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내내 한식을 먹었더니 고향의 맛이 그리워 고심 끝에 찾아간 유명 태국 식당이었죠. 이곳은 태국인 주방장과 한국인 사장의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음식의 맛이 정말 좋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까지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죠. 저 역시 태국 불법 체류자 직원을 고용했다가 적발당해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홀로 외로울까 엄청 신경 쓰고 챙겨줬는데 추후 사건이 벌어지고 배신감에 엄청 화가 났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딱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행복을 바라며 보내줬어요. 아, 사장님께서도 그런 난처한 경험이 있으셨군요. 꽤 비일비재한 일인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작정하고 속이면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합법적으로 태국인들을 고용하고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결국 타국까지 와서 돈 벌어다 고향에 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외롭고 힘들 테니 까다로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한국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피해를 주는 쪽은 정말 태국인이구나 싶었죠. 또 한국에는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맛있는 식사까지 하고 저와 아룬중이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탈의를 하다 보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군용 다용 독화를 해당 식당에 두고 온 거였죠. 전 곧장 해당 식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영업은 끝났고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장비를 분실했다는 것은 정말 큰 사안인데 더군다나 타국에서 분실했다니 이건 징계감이나 다름이 없었죠. 10년의 군인 인생에 있어 이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어서 전 황당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텔에 전화가 울렸고 누군가 저를 찾으니 1층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한국에서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지만 우선 내려가 보니 글쎄 그 한국인 사장님이셨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며 어느 호텔에서 묵는지 물어보길 정말 잘했네요. 또 태국 여군들이라고 하니 직원분들이 바로 안내를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군인에게 장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거 못 찾으면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서 바로 왔어요. 제 아들도 군 복무 중이라서 이런저런 마음에 왔네요. 이제 마음 놓고 얼른 쉬세요.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에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영업 종료라 막막했거든요. 전 분명 돌아가서 징계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텔까지 직접 찾아와서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배려에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룬중이는 이 사건을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두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시 해야 하기에 끝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 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활동가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의 현실과 복잡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광비자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 문제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죠. 심지어 불법 브로커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엄중하게 잡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니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불법으로 몇 달을 더, 몇 년을 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결국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이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태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역사를 기록한 작은 전시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난 역사에 잠겨 있었죠. 한참 동안 아룬중이와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역사에 잠겨 있던 중 저희들은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태국군의 기여를 기억하는 한국 노병과의 만남이었죠. 그 노병은 저희를 보며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옛 회상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태국 군인들을 내 눈으로 또 보고 가는구만. 그때 태국 군인들의 용맹함은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거든. 처참하게 기습당하던 우리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와준 곳이 태국이었지.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들과 목숨 바쳐 함께 해준 아주 고마운 나라였어.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나? 말은 안 통해도 우리는 표정이랑 손짓으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했었지. 이제는 다 늙고 이렇게 쓸모없는 늙은이지만 여전히 태국군들은 멋지게 늙었을 것 같네. 자네들에게 대신 내가 경의를 표하겠네. 노병은 저희들에게 경의까지 표했고 노병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 너머에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고작 이런 것으로 쉽게 깨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희들에게는 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태국 군인인 저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런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 왔다면 한강공원은 꼭 다녀오라는 동료의 조언이 있어 저희들은 한강공원으로 가 끝나가는 일정의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전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한강을 바라보며 군사 전략책을 읽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거라 이번 휴가 동안은 꼭 다 읽겠노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여유를 즐기던 바로 그때 한국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죠. 전 태국 왕립군 특수부대 소속 순한다 대위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휴가 중에 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권을 보여주자 경찰은 오히려 존중의 태도를 취하며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충성, 신고가 들어온 이상 출동 후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한 거라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있다고 하여 출동을 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무에타이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태국 군인을 만나니 여러모로 신기하네요. 한국 경찰이 출동한 것은 제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한국 주민의 신고였고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찰은 평소 체력 증강을 위해 태국 무에타이를 배운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취미 운동 중 하나가 무에타이라 서로 대화의 결이 잘 맞았죠. 그렇게 한국 경찰과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아룬 중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어보니 한국인들은 태국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태국 군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모습들이 보였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꼭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낯선 것에 대한 경계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나도 한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래서 무슨 일이든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한국을 오해하며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룬중이와 저는 한강에서 빠져나와 최종 목적지인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산타워를 끝으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벌써 아쉬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당장 멀리서 보이는 남산타워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죠. 빨리 앞으로 가서 보고 싶은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길을 헤매고 있었고 한참 동안 헤매는 저희를 보던 한국인 가족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남산타워 가는 길이라 같이 가세요. 초행길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태국 군인이셨구나. 세상에 반갑네요. 저희 가족도 한국으로 넘어온 지 이제 4년 조금 지났어요. 태국에서 쭉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 못 버티고 왔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계속 있었을 텐데 아직도 아쉬워서 요즘 다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태국인들 참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고 참 좋죠. 저희는 한국이 고향이면서도 태국을 그리워하면서 4년 내내 이러고 살고 있네요.
정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만약 태국으로 오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불법 체류다 뭐다 참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의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태국인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가족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불법 체류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죠. 그게 꼭 태국이라고 문제인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은 편견이 없는 균형 잡힌 시각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일정에서까지 저희들은 한국인에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남산타워를 보며 수없이 쏟아지는 야경을 보면서 전 비로소 한국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또 상부에게 서둘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더 남아있고 싶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건 아룬중이도 마찬가지였죠. 당장 내일 복귀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 싫죠? 한국에 고작 얼마나 있었다고 떠나기가 벌써 싫은 거 있죠. 심지어 그동안 잠깐씩 만난 한국 사람들도 보고 싶고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사이에 정이 들었나 봐요. 아마 그들의 따뜻함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이지 않을까? 나도 똑같아. 꽤 냉철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 아쉬움을 한국에 뚝뚝 흘린 채 저희들은 다시금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제 공식 브리핑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동안에 동료들에게 연락이 많이도 왔었습니다. 어때? 막상 가보니 진짜 태국인 차별 대우하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 입국 심사에서도 거절당한다며 겨우 통과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전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에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동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궁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대원들의 궁금증을 단번에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태국의 도움을 잊고 또 현재의 우호 관계를 잊고 한국이 태국을 향한 배신과 같은 행위를 한 것 또한 전혀 없었죠. 다만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단계가 아닐까 조심스레 분석해봤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의 경우 태국을 향한 적대감이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며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태국에 대한 역사적 감사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와 아룬 중위는 한국 전쟁과 관련이 없는 그저 태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신의 경의를 표하는 노병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태국 군인이라는 이유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전 균형 잡힌 보고를 했고 부대원들은 한국에 쏟던 비난을 멈추게 되었어요. 제 브리핑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도 뿌듯했죠.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할 뻔했네요. 그저 우호국이라는 것을 잊고 태국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그 시작을 불법 체류자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놀랍네요.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으며 이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부대장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어 저는 한마디를 더하며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단순히 표면적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찰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 인식 변화는 제 자신에게도 크게 있었으며 전 태국 한국 군사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자원했죠. 짧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경험들은 한국과 태국 이 두 나라의 작은 다리가 되어 태국 국방부의 한국-태국 협력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큰 발전이 다가올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으며 그 발전의 첫 단추를 낀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부대원 전체의 인식 변화와 국방부의 개입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태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로 서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사건은 지금도 사실 부글부글하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게 왜 잠자는 한국의 쿼터를 건드려 이 꼴을 당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